안녕하십니까. 대구 한국경찰학원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민입니다. 이번에 8월 18일 일요일날 최종 이번에 2차 시험을 대비해서 현장 모의고사를 보게 됐는데 형법을 풀이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문제 구성 자체는 좀 가급적이면 시험 적합성 있게 배치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측면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알짜 같은 지문들이 많을 걸로 판단하고, 지금 이제 흐름 자체는 기초 개념 위주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에 걸맞게 좀 문제를 좀 대비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적절치 않은 것인데 기억 지문은 괜찮은 지문이라 생각합니다. 보면은 처벌 규정의 소극적 구성 요건의 문헌의 의미를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게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심 문장은 소극적 구성 요건, 이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극적이란 말은 구성 요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탈락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걸 좁게 해석해버리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얻게 되면 주거침입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동의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면 주거침입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한 규정을 좁게 해석하면 불리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력한 지문이고요. 맞는 지문입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이번 앞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문인데, 이 지문은 설명을 했음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좀 판서를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법 자체가요, 이 폭행죄를 범하고 또는 특수 폭행을 범하든 이렇게 해서 상해 이른다. 그럼 치상이라는 현상이 벌어지면 이게 이제 폭행 치상죄가 됩니다. 폭행죄가 되는데, 이 폭행 치상죄는 법을 찾아보시면 어떤 행태로 처벌할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상해가 발생했으니까 상해죄의 형으로 가라,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폭행 치상죄가 벌어지면 상해죄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법이 바뀌면서 상해죄 말고 특수상해죄라는 법이 하나 생겼어요. 특수상해죄. 그 특수상해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특수폭행을 하면서 이걸 해서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역시 이제 폭행치상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건 특수폭행을 해석했기 때문에 특수에 걸맞는 상해죄 법이 있지 않느냐, 그 특수상해죄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됐는데, 그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취지는 이전에는 특수폭행도 상해죄 예로 갔는데 이걸 더 무거운 특수상해로 가버리면 형이 더 강하게 바뀐다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수폭행을 해서 특수상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나올 것 같고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력한 지문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결 선고 전 미결 구금 일수는 이제 실제 실행에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의 미결 구금 기간은 포함되지 않겠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띄고 틀렸고요. 리을도 1순인데 우선 약치유인 인신매매죄 파트에서는 예비 업무 처벌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예비 업무는 세계주의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한번 역으로 한번 뒤통수를 쳤는데, 예비 업무가 세계주의가 없다는 것이지 미수는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행위 주체와 관련 내용인데 OX 문제입니다. 기억 보시면은 특별한 근거 없이 없는 한 범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약물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법인은 현재 법인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게 맞겠죠. 그 기억은 맞고, 니은 기초입니다. 병가 중인 공무원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단독으로는 될 수 없죠. 직무유기죄가 진정신무범이니까. 따라서 신문자와 함께라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공범과 신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고요. 디귿은 문장을 상당히 압축을 시켜봤는데, 사실혼 관계 있는 자도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 아시다시피 보통 유기죄 법 내용은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도 있는데, 그때 법률은 보통 법에 있는 의무를 말하겠죠. 그렇지만 판례는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법률 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죠. 단 전제는 두 사람이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의 실체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디귿은 압축을 시켰지만 맞는 지문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리을은 뭐 기초인데요. 뇌물수수란 이 범죄는 현직 공무만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었던 자는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리을은 X입니다.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적절치 않은 것인데 착오 문제입니다. 원수 A라 생각하고 총을 쏘았는데 알고 보니 바이다 말이죠. 그럼 객관적으로는 바이기 때문에 살인사건은 될 수가 없겠죠. 근데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총을 쏘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살인미수의 문제가 아니라 불능미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 지문은 살인미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불능미수니까요. 이 불능미수는 결국은 살인미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로서 살인미수란 표현 맞습니다. 그죠? 맞지?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이거는 법조항 거두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서는 절도하는 것을 알고 방조했지만 얘가 강도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방조의 착오 문제로 맞고요. 근데 이제 강도 속에는 절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중첩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절도 방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한번 착오를 내봤는데요. 일단 동승의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질서 위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거는 즉시 반전된 금지 착오가 되겠죠. 우리 소위 환각범이라고 부르는데 환각범 자체는 아예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착오의 정당유가 없다면 처벌한다. 이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죠. 아예 처벌이 안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범죄 기초 개념인데 이제 우리가 1번 같은 지문은 상상적 경합 이렇게 냈는데 앞으로 이제 상경이다 실경이다 이런 패턴을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불을 온 집에서 빠져나오는 피해자를 막아 소삭히 한 행위는 이게 이제 엄봉함 사건인데 불을 놨다는 행위와 나오는 걸 막는 것은 별개 행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개 행위가 수개의 제명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어요. 여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행위가 수개의 제명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결국은 상경이 되는 게 아니라 실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워낙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이거는 공동지문 되려면 공통된 의무, 공통이행이 있으면 되겠고요. 이걸 맞고 3번에서는 긴급히 나는 무관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상당성 판단이 까다롭죠. 그래서 이 지문 볼 때는 반드시 중심 문장은 맨 밑에 보충성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이고 우월적 2번칙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심 문장이고 4번에서는 피해자 승낙 법조항인데 피해자 승낙은 원칙적으로 처벌하면 안 되죠. 처벌하고 싶으면 법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의 표현법을 잘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이 표현이나 규정이 있으면 처벌한다.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5번에 보시면은 책임론입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원장인데 상실 미약 규정을 적용을 안 하지요. 그래서 책임 초각 내지 감경이 되지 않고 정상인처럼 가야 되겠습니다. 그건 맞고요. 이연도 기초인데 형사 미승자의 결정 방식은 생물학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심리적 요인을 모두 구비해야 된다. 그렇게 했으니까 역시 틀린 지문이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생산미자의 생물학 요인과 심리 요인을 모두 구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이제 다 구비할 필요는 없고 생물학적 요인만 구비하면 되니까 맞는 말은 맞습니다. 네 맞고 디귿에서는 위버스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행위 정황 고려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도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은 고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인식능도 고려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세 가지 다 고려해야 되겠죠.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리얼에서는 강조된 얘기인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도 맞고요. 그 다음에 셋째 윤리적 의미도 당연히 포함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적 폭력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강조된 얘기는 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기계적으로 손이 들리는 형태의 폭력, 그걸 절대적 폭력이라는데 그거는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미수 또는 기수의 문제인데 1번은 워낙 많이 본 지문이니까
중심 문장은 셋째 줄 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며 장애되는 사정이 응시 아니라면 이걸 우리는 중지미수라 부릅니다. 이번에서는 뭐 최근에 좀 등장하는 지문인데 불능범과 불능미수는 좀 다르지요. 그 다른 기준 하나는 위험성에 있다. 그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판례 입장에서 따라합니다. 학설 대립있지만 일단은 행동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가겠다. 이게 이제 소위 학설 이름으로는 추상적 위험설이라고 하는데 판례가 주로 따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은 이제 앞으로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필로폰을 매수하는 자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을 당시에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매명에 근접 밀착한 상태였다. 이럴 때는 우리가 돈을 받게 되면 착수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위조사무소 행사죄는 문서를 볼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인식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죠. 볼 수 있는 상태에 가면 됩니다. 그럼 바로 기수가 되겠습니다. 4번은 틀렸죠. 그 다음 7번에 보시는데 7번에서 1번 질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필요적 공문에서 언급되는데 이 문장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잘 아시는 엄합판매죄를 좀 돌리면서 가면 되겠다. 엄합판매죄는 필요적 공범이고 판매자만 처벌하고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매자에게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걸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1번에서는 금품 등을 공여한 자, 굳이 말하면 우리가 구매자라 봅시다. 따로 처벌장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 공여행위는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하는 상대방, 굳이 말하면 판매자가 되겠죠. 그렇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범 관계가 되는 건 아니죠.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임의적 공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 소위 구매자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만 관여하여 교사 방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를 상대방인 판매자에 대한 공범이 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자기는 구매자에게만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울러 구매자에 대한 교사 방조가 될 수 없습니다. 원래 교사 방조는 정범 존재가 없다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에서는 뭐 잘 아시는 사건이고 이거는 이제 중요학생 결론입니다. 상해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삽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틀렸어요. 강도 상해 공동증범으로 가야 되겠어요. 2번 틀렸고 그 3번은 뭐 익숙한 지문이니까 좀 보시고 4번도 사건이니까 방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포괄일체인데요. 우선 1번 질문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 얘가 이제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습벽이 있다. 자, 습벽이 하나의 포인트고 이제 폭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를 폭행하고 어머니까지 폭행했다. 그러면 단순 폭행과 상습, 존속 폭행이 결합되어 있죠. 그렇지만 같은 폭행 유형이기 때문에 무거운 존속 폭행에 상습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 존속 폭행이 원래 반의사 불별죄인데 처벌 불응을 밝혀도 이 범죄 전체 범죄는 상습 존속 폭행이기 때문에 일단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죄가 되겠습니다. 1번은 맞고요. 2번에서는 등록 상표별로 우리가 재수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포괄로 갈 수는 없죠. 3번에서는 하나의 소송 사건이고 동일한 선서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위 감정 보고서를 제출해도 각각으로 놓고 보면 허위 감정죄가 되겠지만 이럴 때 묶는 것이 포괄일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합범으로 가면 안 되죠. 4번은 상당히 유력한 질문인데요. 이것도 조금 설명하면 예컨대 보면 우리가 포괄죄의 정의 방식인데 만약에 미신고 자본거래 여기서 만약에 10억 정도를 해야 이게 법을 적용한다 이래 봤을 때 얘가 이제 같은 의사로 같은 행동을 여러 번 했다. 예컨대 2월 1일 날 5억을 미신고를 했고 뭐 3월 1일 날 뭐 4억을 미신고했고 뭐 4월 1일 날 2억을 미신고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묶었더니 10억이 넘는다.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포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개별 이 범죄가 이 자체만으로도 이 법을 위반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이
이 법 자체를 아예 개별적으로 다 위반을 해야 돼요. 그런 전제하에서 같은 회사 같은 방법으로 간다면 포괄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의 범 자체가 독자적으로 구성이 안 되면 포괄죄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죠. 답 1번이고 9번에서는 이거는 헌법재판소 판례이긴 한데 우선적으로 형벌 불수 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형벌, 이걸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형벌이라고 하죠. 그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밑으로 오지만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해서 신체 조화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한다면 다 될 수가 있다. 형벌 불수 원칙 적용됩니다. 이 사례가 노육장 유치와 관련해서 언급된 판례다 보시면 되겠고, 자, 니은에서는 우선 몰수인데요. 몰수 가지고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범죄 사실이 필수입니다. 필수. 따라서 체포될 당시에 미처 성공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업 수표나 현금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 전에 범해진 외국한 거래법 위반의 범죄가 있었어요. 그 범죄 사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공하려고 했던 물건이었다. 이러면 범죄 사실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몰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디귿에서는 이러면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 번쯤은 대비하셔야 되는데 선고하는 벌금이 50억 이상입니다. 그럼 노역장 유치할 때 1000일 이상은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절대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서는 몰수의 대상이 주식입니다. 주식은 합병되면 구분이 안 가죠. 가격도 바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 의외의 답변인데 맨 밑에 주시장에서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가겠다. 평균한 가격 요걸 가겠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균한 가격이 아니라 가장 낮을 때 가격 가야 되겠죠. 가장 높을 때 가격이라든가 평균한 가격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가장 낮을 때 가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년 디귿 3개 되겠습니다. 10번 봅니다. 적절치 않은 것은 1번에서는 가석방은 보관찰이 필수입니다. 이건 아실 거고 2번은 문장을 좀 변화를 시켜봤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그 다음에 우리가 벌금이라고 법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변화를 줘봤죠. 이 선고의 벌금액은 액수 제한이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이걸 1000만 원 이하라고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는 우리가 선고가 가능하다 이랬단 말이죠. 틀린 점은 아니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선고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3번에서 금고 이상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의 범죄가 아니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죠. 결격 기간을 피하면 되겠고 4번에서는 가석방 실효인데요. 집행유예 실효하고 유사하다 보면 되겠죠. 가석방 중에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뒤에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효력을 잃는다라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에 보시면은 이제 생명신체 관련 강론 범죄인데요.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살교사 방조도 살인죄 파트인데 미수는 있는데요. 예비혐오는 없죠. 그래서 이제 미수가 있다는 걸 놓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2번은 뭐 보시다시피 특수폭행으로 가면 되겠고 3번도 워낙 많이 봤죠. 이거는 좀 보시면 되겠고 4번은 앞으로 유력합니다. 이제 건물 관리를 잘못한 것은 업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아니라 그냥 과실치상으로 가셔야 될 것입니다. 12번 보시면 적시지 않은 것인데 역시 1번도 많이 봤죠. 이제 해방감경 규정 잘 아실 거라 보고 2번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 체포죄는 계속범은 맞습니다. 그 체포형이 확실히 사람의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기수라는 의미고 체포의 고의로서 타인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일을 개시한 때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3번 질문은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도 미성년자 약취인지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질문이니까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번에 또 요즘 좀 추세다 보니까 4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판세해 보면 이러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먼저 수업 그럼 이해를 하시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 친구가 자기는 이제 A인 줄 알았지. A인 줄 인식하고 총을 쏘았는데 처음부터 바이였다. 그러면
객관적인 이 사실은 범죄 사실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행위자는 범죄 사실을 일으킨다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안 되는 걸 된다고 갔다. 이게 이제 적극적 구성요건 착오다 부르는데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능 미수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역시 총을 쏘는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바인 줄 알았죠. 그럼 범죄할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럼 착오랑 상상 중심 문장은 객관을 먼저 보시면 되고 객관은 범죄 사실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제 살인죄의 외관이 발생했는데 고의가 필요하다. 그럼 행위자는 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범죄 사실 인식을 전혀 못한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이다. 그 고의가 탈락되고 과실을 문제로 가죠. 구성요건 착오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죄는 법 자체가 충족되려면 13세 미만자 이하 됩니다. 그 문장에 보다시피 일단은 객관적으로 이 객관적인 사태 자체는 13세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맞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보니까 동의를 얻었다. 동의 하에 얘가 성관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자체는 명백히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범죄 사실은 맞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는 13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동의 하에 간음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인식한 것 자체는 절대 범죄가 될 수 없죠. 그 범죄 사실이 안 되기 때문에 요 구조를 딱 보면은 바로 이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가 생기고 고의가 탈락되고 과실로 가야 됩니다. 불능미수 문제는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보시면은 업무방해죄인데요. 한 번씩 이제 기억지문처럼 업무방해죄와 공직방을 한 번씩 비교도 하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비교를 하는데 업무방해죄 업무에는 공무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직방으로 가야죠. 근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는 공무가 포함되겠습니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니네스는 위계의 정의인데 행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건 맞지요. 그 뒷부분까지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까지 해줘야 업방이 성립되겠습니다. 니는 틀렸고요. 티귿은 원래 한 번에 그치는 사무는 업무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전제가 달기를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거나 밀접 불가능한 게 있다면 업무로 봐야 되겠습니다. 티귿은 틀렸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시장 번영이가 상인 관리 차원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때만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인은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관리 규정 위반이 아니죠. 함부로 전기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업무 방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가시면은 사기죄인데요.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1번 질문은 이제 보험과 관련된 판례가 사기죄처럼 최근에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건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서 장기간 입원했다는 이야기죠. 이 판례는 조심할 것은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분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보험회사에서는 알았다면 돈을 안 주잖아요. 보험금 전체다. 이게 중요하고요. 맞고 이번에서는 서명사치는 사기죄 파트의 1순위라 봐야 되겠죠. 이제 판례가 개념을 좀 바꿨는데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되지 그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는 절대 필요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서명사치 사기인데 피기명자가 처분 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옛날 판례 가면 요구하는데 지금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문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행위에 대한 인식만 쓰면 처분의사는 인정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 없다. 그게 중요하다 봅니다. 3번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얘가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현재한 지분 이익을 전달한 도구를 이용했다. 그럼 그 타인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인데 앞으로 이것도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럼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죠. 여기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있는데 이 사기단은 일단 실제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은 A를 향해서 사기를 쳤죠. 사기를 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보낼 때는 이쪽 계좌로 보내라. B 계좌로 돈을 보내란 이야기죠. 그래서 속아서 이쪽으로 송금했죠. 이제 이 보이스 사기단이 결국은 B 계좌로 돈 놨으니까 B로부터 돈을 가져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기망을 쳤다는 이야기죠. 기망을 쳤는데 내가 국정원이다 해가지고 기망 쳤는데 B로 하여금 당신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 잘못된 돈이니까 빨리 가져오시오 해서 얘가 그에 속아서 돈을 갖다 줬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B에 대한 사기죄 되느냐 이 말인데 B는 전달 수단으로서 전달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자기 돈에 나간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B에 대한 사기라 보기는 어렵다 봐야 되겠죠. 답은 3번이고 4번에서는요. 첫 문장 중간에 보시면 보험 금액이 예컨대 1억이고 목적물의 가액이 8천이다. 상식적으로 목적물보다 높은 보험 금액이 가입되는 것은 드물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은 목적물의 가액을 좀 속였다는 것이고 그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사고 발생하자 돈을 청구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회사는 돈을 안 줄 것이다. 그래서 사기죄가 되겠죠. 답 3번입니다. 15번 보시는데 면탈죄가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1순위라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면탈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재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1번 보시면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면 확실한 재산은 맞지요. 그래서 대상이 됩니다. 이번은 좀 조심해야 될 건데 면탈죄의 기준은요. 채권의 존재가 필수고 둘째로 객관적으로 집행을 받을 상태여야 됩니다. 객관. 그게 중요한데 첫 문장 보시면 후일 강제 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 문장이 포인트입니다. 그거는 절대 면탈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 3번은 금방 말씀드리고요. 4번이 앞으로 1순위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요. 압류할 수 없지요. 그 말은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면탈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 계좌를 기존에 압류된 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병에서 받았을 때는 면탈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6번 보시면 적절한 것은 했죠. 우선 1번 판에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에 있는 이 보수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정상적인 돈입니다. 근데 이 대표이사가 외부적으로 압류당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을 뺏기기 싫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압류를 피하겠다는 취지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업무상 횡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서 이제 1순위인데요. 우리가 이제 정려 판례가 총 2개인데 한 개는 말로써 구두로 사는 정려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서면으로 인한 정려입니다. 말로써 인한 정려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안 되고 문서로서 하는 정려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등기 약속을 했다면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등기 사무는 타인 사무고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등기를 했다면 바로 배임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그럼 3번을 보시면 기초인데 임목은 캐내는 순간 바로 기수가 되겠고 또 하나 기억 잘 하셔야 될 것은 기수가 된과 동시에 종료가 되어버리죠. 우리가 절도죄는 적시범 또는 상태범이기 때문에 종료가 됩니다. 그 종료가 되면은 종료 후에는 공범 가담 개입이 잘 안 되는 걸 아실 겁니다. 따라서 종료 이후에 가담했으니까 특수절도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4번에서는 문서손괴죄는 당연히 미수가 있어요. 근데는 좀 조심할 것이 경계침범죄가 손괴죄 파트는 맞습니다. 그런데 미수가 없단 말이야. 좀 조심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17번 보시는데 뇌물죄입니다. 국립병원 내과과장 겸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 봐야죠. 근데 이 사람이 부탁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죄명은 하나 넣겠습니다. 진단서에서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가시면 안 되죠. 이거는 공문서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차 끝났고요. 그 뒤에 따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있죠.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부정추사 후 수뢰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미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경 가면 안 됩니다. 실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실경.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은 많이 봤습니다. 이건 이제 업자 돈이 아니고 국가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인과 동시에 횡령감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바로
국가 돈을 빼먹었으니까 횡령금이 되겠습니다. 3번에서 알선수뢰죄에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지위 이용 개념에는 그에 대해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랬는데 친구나 친족관계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지위 이용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인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었으니까 틀렸고 앞으로 4번 약속죄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가지를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약속은 합의다. 그럼 보통 우리 합의라면 명시적이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세 줄처럼 명시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확정적으로 합쳐야 됩니다. 여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앞으로 걸 수 있는 문장이다. 대비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1번이고 그 다음 18번은 적절하지 않은데 국가적 법익입니다. 1번은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차상, 실체상 하자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맨 밑에 놓다시피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효력이 있습니다. 객체가 되죠. 그런데 이 말과 반대말이 무효 또는 부존재죠. 그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에서는 맨 사무 자체가요 국가기관이고 거기에 있는 소화기다. 그럼 이거는 공용 물건이 되겠고 거기에 있는 질소가스를 빼냈으니까 공용 물건 손상죄가 되겠습니다. 3번에서는 우선 이 공무상 표시 무효죄는 현재 분쟁 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분쟁이 끝났으면 표시가 있을 턱이 없죠. 첫 문장 보시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점유를 해제했다. 분쟁인 중인 건물이 점유가 해제했다. 이 말은 깔끔하게 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했다. 그 말로 봐서는 분쟁 종결이죠. 그건 이제 혹시나 들어올까 싶어서 출입문을 막았다는 것인데 그거는 공무상 표시가 될 수 없죠. 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훼손하더라도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되겠고 4번 자체는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봐야 되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입니다. 당연히 비밀로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공무상 비밀로 쓸죄 되겠습니다. 19번 보시는데 공공의 신용과 관계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기억 보시면 보조공무원이 작성권을 가진 공무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람이 완성해버린다. 그런 것은 허위 작성죄 문제가 아니죠. 바로 공문서 위조가 될 것이다. 이해는 상당히 유력한 질문입니다. 이해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선 이사회 효력에 이 이사가 서명 대신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했습니다. 그것도 의사표시를 맞고 거기다가 서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사 개인의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이사회력 전체 작성권자가 이사장이라는 것인데 그 사람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작성권자는 이야기지 그 속에 들어있는 이사 개별적인 문제까지 손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함부로 손댔기 때문에 사문서 변조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틀렸어요. 디귿은 타인이 소유한 자기 명의 사무소를 함부로 바꿨다는 것인데 이런 말씀하시피 변조죄는 타인 명의 문서입니다. 이건 일단 자기 명의 문서이기 때문에 변조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건 뭐냐? 타인 소유밖에 안 되죠. 이럴 때 쓰는 범죄가 문서손괴죄가 되겠습니다. 상경이 아니라 문서손괴죄가 되겠죠. 틀렸고 리레스는 토지 매수 권한을 위임받은 갑이죠. 근데 매도인 측 대표자와 공모했다. 그래서 일부를 착복이라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가보다 낮게 적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게 공모했다는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착복도 흔들리지 말고요. 일단은 그런 것은 뭐 배임죄로 가든가 다른 범죄로 가면 됩니다. 문서죄는 이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권한이 있다 없다 1차적인 기준은 토지 매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받았을 때는 매수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는 매수 범위보다 높이 적는 게 문제지 낮게 적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낮게 적었기 때문에 권한 범위 안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작성하더라도 죄가 안 됩니다. 그 권한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권한 없음을 전제로 하는 위조죄 나와서도 안 되고 변조죄 나와서도 안 되고 자격 모용 나와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보겠습니다.
1번 질문은 상당히 유력한데 공범 중 1인인 갑이 타 공범자인 을에게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을 자신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케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다 이런 물어봤는데 그럼 교사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정범인 을 얘부터 범죄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을은 자신의 범죄가 되는 꼴이잖아요. 범인 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게 하는 것이고 그 타인을 말하죠. 근데 이게는 을 자신의 범죄이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정범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면 공범도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은 이런 많이 봤던 지문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도 많이 봤던 지문이죠. 4번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고죄의 자수자백의 특례 규정상의 자백에는 무고 환자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전에 한 신고가 허위임을 고백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 풀이가 끝났는데 부족 하나만 어쨌든 뭐 설명을 듣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시험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험 날짜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걸 하시기보다는 더 많은 걸 습득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정확하게 계속해서 돌리는 지금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